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양난이라고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거대한 전쟁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눕니다. 일본군이 쳐들었던 전쟁을 임진왜란, 북방의 만주족이 쳐들었던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임진왜란의 경과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패배한 전쟁이라 그런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만주족이 후금이란 국가를 건국할 무렵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은 후금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혹은 조선이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후금이 원망을 품고 조선을 침공할 때를 대비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그만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서인이란 붕당에서 옹립한 인조가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모든 걸 부정하려고 했던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나라와 사대를 강화하고 후금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이른바 친명배교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명나라와 전쟁 중이던 후금 입장에선 조선의 외교 방침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동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조선으로 넘어가 조선 땅에서 군사를 키우고 있었는데 후금은 모문룡도 그냥 둘 수가 없었고요. 후금의 2대 대칸이었던 홍타이지가 1627년 조선을 침공했는데 이 침공이 병자호란 이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 조선 정부가 빠르게 강화 조약을 제안하여 모문룡을 조선에서 내쫓고 후금과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교역을 확장하고 후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벌일 시 조선은 명나라를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마무리한 후금의 홍타이지는 1634년에서 1635년 몽골 정벌에 나서 몽골족을 통합합니다. 몽골족은 과거 원나라의 황제 겸 칸들이 소지하던 옥스를 홍타이지에게 바칩니다. 동북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을 정리한 홍타이지는 1636년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홍타이지는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동안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매년 홍타이지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알게 모르게 매년 공물의 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만주족과 조선 사이의 시장도 조선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자 홍타이지가 서한을 보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공물을 바치지 말라며 한 번은 조선 사신이 가져온 공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인조는 갑자기 뭔 자신감이 들었는지 홍타이지의 서한에 자기가 직접 답서를 적겠다며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답서 내용 그대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니네가 요구하는 양은 과한 강요이고 니네 같으면 니네랑 장사를 할 조선 상인들이 있을 것 같냐, 귀국의 진위를 알만하다, 이런 식으로 홍타이지를 도발하는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조선 대신들은 이 답서 내용은 사실상 선전포고거나 최소한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내용이기에 반대했으나 인조는 화를 내며 무조건 답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답서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던 장수들이 이건 아니다며 답서를 못 보내게 막고 인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후로 인조는 전쟁 날 테면 나봐라, 그땐 내가 직접 북쪽 가서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용골대와 마부대를 사신으로 조선에 보내 조선의 국왕도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하고 명나라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용골대가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용골대는 인조를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가고 이들이 돌아가자 인조는 척화선언, 즉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정식 입장을 표명한 후 다시 홍타이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대는 지금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따르지 못할 일로서 억지를 부리며 병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국을 압박해 우리가 먼저 전쟁의 꼬투리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어 귀국이 넓고도 깊이 생각하면 다행이겠소 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도 이 편지는 홍타이지에게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청나라 장군들이 이 격서를 봅니다. 1636년 병자년이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부터 조금씩 조선의 정보망에 소식이 들어옵니다. 지금 청나라 대군이 조선으로 침공할 군대를 준비 중이라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인조가 소심해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1636년 12월 압록강이 얼자마자 청나라 용골대가 이끄는 3만의 병력이 조선을 침공해옵니다. 바야흐로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있었다면 병자호란 때는 임경업이 있었다. 사실 이건 다소 과장된 겁니다. 그저 후대의 사람들이 껴맞추기 위해서 병자호란 때도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임경업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정도의 공을 세웠다면 병자호란이 우리의 패배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있었다면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에게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어떤 활약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임경업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경업은 분명히 유능한 지휘관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자호란 때 임경업은 정확히 뭘 했을까요? 임경업은 무과에 급제했던 찐 군인입니다. 당연히 군사적 방면에서는 조정의 문신들보다 전문적이고 해박할 수밖에 없죠. 임경업은 임진왜란 때 중간에 태어나 어린 시절엔 종일 전쟁 중이었던 겁니다. 임경업은 인조반정 직전에 무과에 급제했고 신임 시절엔 별다른 활약이 없었으나 인조 2년이었던 1624년 이괄의 난이 터지자 반란진압에 투입되어 공을 세웁니다. 이괄은 본디 인조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으나 인조반정 후 2등 공신으로 책봉되자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괄도 군인 출신의 무장이었습니다. 북방의 만주족이 걱정이었던 인조는 이괄이야말로 북방의 전문가라 여겨서 평안도 지역에 군권을 주고 국방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가뜩이나 2등 공신에 책봉되어 불만이 많던 이괄은 지방으로 좌천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1등 공신에 책봉된 반정의 공신들이 인조에게 이괄을 흉보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끝까지 이괄을 믿으려고 했으나 스스로의 불안함을 이기지 못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괄의 반란군은 수도 한양까지 점거하였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이괄은 죽고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죠. 이때 임경업이 진압군에 참여하여서 공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합니다. 임경업은 정묘호란 직전 어느 날 전라남도 순천 나간의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이때 선정을 베풀면서 인지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간읍성 가면은 임경업의 선정비가 남아있습니다. 이괄의 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북방의 만주족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라지고 보통 북방의 외적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하면 무조건 사용하는 루트인 평안도 일대의 군사력에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북방을 막으려고 편제했던 군대가 이괄의 명령에 따라 반란에 가담했으니까요. 그렇게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조선군은 순식간에 쓸려나간 겁니다. 정묘호란이 끝나고도 인조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잖아요. 인조도 이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낸다는 건 전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괄의 난 이후로 공백이 되어버린 평안도 일대를 책임질 유능한 군사 전문가가 필요했죠. 이때 인조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임경업이었습니다. 임경업은 나간 군수로 있으면서 정묘호란이 터지자 전라 병사와 함께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으나 임경업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1631년 정묘호란이 끝나고 4년 후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5년 전 인조는 임경업에게 평안도 선천의 관리자로 임명합니다. 임경업은 청천관 이북의 여러 성도를 보수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의 조정에서는 인조에게 청천강 이북은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부족하고 국방력이 딸리니 막아낼 수가 없고 차라리 청천강 이남에 집중해서 군사를 배치해 청천강 이북을 포기하는 대신 청천강 이남의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경업은 청천강 이북이 뚫리면 청천강 이남에 아무리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도 적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오히려 청천강 이북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무관 정도가 조정의 대신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나요? 임경업은 조정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하여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인조는 임경업을 청북 방어사로 임명했습니다. 청천강 이북을 방어하라는 직책이었는데 이렇게 임경업의 말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김류가 임경업을 높이 평가해 인조에게 임경업을 중위쓰라고 추천한 덕이었습니다. 다만 청천강 이북은 여전히 국방력을 강화하기에는 인력도 재원도 많이 없어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632년 임경업이 제대로 활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청나라가 되기 전 후금의 군대와 명나라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후금군의 패잔병들이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에 임경업은 얼마 안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명나라와 연합해 후금군의 패잔병들을 압록강에서 무찔러냈습니다. 당시 명나라 장수 주문욱은 임경업을 보고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충의로 적과 싸웠다라며 임경업을 극찬했고 명나라 조정도 형식적이나마 임경업에게 총병이란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인조는 매우 기뻐하며 1634년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임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조는 임경업에게 의주진 병마 절제사까지 겸하도록 하여 사실상 임경업은 평안도 일대의 총관리자가 된 겁니다. 의주 부윤은 임경업이 가장 원하던 관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경업이 봤을 때 북방의 외적에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곳은 의주의 백마산성이라고 여겼거든요. 임경업은 의주 부윤으로 백마산성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합니다. 백마산성은 무척 견고한 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주의 백마산성은 옛 고려시대 때 강동 6주 중 한 곳인 흥화진이었습니다. 양규정군이 활약하며 지켜낸 그 성입니다. 조선시대의 백마산성에 대해 표현한 글을 보면은 백마산성의 사면이 깎아지른 듯 험하여 방어에 유리하며 성 안에는 샘이 풍부해 물을 확보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과거 정묘호란 때 백마산성이 일부 파괴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임경업은 이 백마산성을 증축하고 더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임경업도 곤란스러웠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을 강화하기는 했는데 백마산성을 지키는 병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고 또 의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이 관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당시 백마산성에는 병력이 2,000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경업은 조정에 고해 병력 증원을 부탁했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국경지대인 의주에 병력을 증원하는 것이 도리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임경업의 소를 탐탁치 않아 했으나 김자점의 강력한 주도로 인조를 설득했고 황해도에 있던 병력 5,000명을 모아 백마산성으로 보냈습니다. 김자점은 반정 공신 중 한 명이자 인조의 최측근이었으며 당시 김자점은 조선 군부의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임경업이 조정에 요구한 병력은 최소 2만 명이었습니다. 비록 5천이라도 오기는 왔지만 임경업이 봤을 땐 충분한 병력은 아니었죠. 다음 임경업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재원 확보였습니다. 이것도 임경업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의주는 국경도시이다 보니 국적을 불문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경업은 이번에도 조정에 소를 올려 국경지역의 상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부탁했고 조정에서는 은 1,000냥과 비단 100피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 무역 자금으로 임경업은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과 무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이 돈으로 임경업은 의주 부근의 유랑민들 혹은 빈민들을 백마산성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의주성과 백마산성 인근 땅 중에서 농토가 아닌 땅을 이 유랑민들과 빈민들에게 경작하게 해서 일부 수확량은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군용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즉 둔전제를 시행했던 겁니다. 또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까지 구입하고 확보하면서 의주에는 인구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충분한 무기 및 화약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만약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만주족과 싸운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하지 않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경업이 중국 및 만주족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규모를 점점 키우다가 조정에서 허락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업을 확대시킨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조정에선 임경업을 파직시키죠. 그나마 김자점이 나서서 인조에게 임경업을 다시 의주 부윤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해 임경업이 되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임경업이 파직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6개월간을 날리게 된 겁니다. 6개월이면 뭘 해도 더 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 텐데 6개월이 짧아 보여도 그 6개월의 공백으로 그동안 임경업이 해오던 사업들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북방의 후금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홍타이즈가 황제에 등극했죠. 그리고 조선에게 명나라에게 하듯 청나라에게도 똑같이 홍타이즈를 황제로 인정하고 조공을 하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조선이 거절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홍타이즈는 조선 재침을 명령 1636년 12월 압록강이 얼자마자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이끄는 청나라군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곳이 의주의 백마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록강 변에 청나라 병력이 모이는 것을 임경업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경업이 봉화대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정찰대 특수부대들을 지속적으로 압록강 너머로 보내고 있어서 모든 현황을 임경업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훈련과 무기 관리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쓰는 한편 조정에도 곧 청나라의 침공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올렸죠. 그러니까 청나라군의 침공은 갑작스러운 침공이 아니라 임경업이 일찌감치 예고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답신이 가관이었는데요. 혹여나 적에게 도발처럼 인지되지 않도록 섣부르게 판단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있으면서 동향만 파악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죠. 조정의 지시에 따라 임경업은 무언가 군사적 행동을 먼저 취할 수가 없었고 만약 청나라군이 공격해온다면 방어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간 임경업이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전투가 벌어지면 백마산성을 지키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경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군이 백마산성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청나라군의 작전은 공성전에서 시간과 군사와 물자를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내려와서 조선의 국왕 인조가 강화도로 못 가게 막는 거였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옛 고려시대 때 3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이 고려의 성들을 다 우회해서 곧장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직공했습니다. 비슷한 전략인데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선 고려가 승리했고 병자호란에선 조선이 패배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우선 3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강감찬, 강민참 등의 일부 고려군은 모든 성도를 우회해서 개경으로 직공하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려의 수도 개경에 내려왔을 땐 거란군이 다소 지쳐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병자호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우회해서 적의 심장부를 직공하여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낸다는 게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작전입니다. 후방이 안정화되지 않기에 싸움을 하지 않은 우리 군대가 성에서 나와
적군의 후미나 측방을 공격하면 적군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성에서 나와 청나라군의 후미나 측방을 공격하던 군대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패스였죠. 공격을 떠나서 보고 자체도 조선 조정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나라군이 침공했다는 정보는 의주에 있던 임경업이 유일했고 나머지 평안도와 황해도의 그 어떤 도시에서도 청나라군의 동태를 조정에 알려주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이괄의 난 이후로 평안도 일대는 여러모로 공백의 상태였습니다. 그저 의주 정도만 임경업이 부임해서 재건되었고 나머지 도시에는 공백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특정 지역에 어떤 인물을 임명할 것이냐를 두고 조선의 조정은 탁성 공론만 하다가 제대로 된 인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가서야 황해도에 있던 김자점이 청나라군이 평안도 안주를 지나치고 있다는 보고만 합니다. 그리고 양규와 임경업의 판단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양규는 거란군을 상대로 흥화진을 지켜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화진이 조선시대의 백마산성이었습니다. 임경업도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백마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면 임경업도 백마산성을 지킬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규와 임경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란군은 흥화진을 우회해 개경으로 직공합니다. 이때 양규는 흥화진을 나와서 주변에 있던 고려군을 규합해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시켜 나갔죠. 그런데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경업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려시대 때 양규의 결정과는 많이 비교가 되고 또 아쉬울 따름이죠. 조선의 조정은 너무 놀랍니다. 단 한 번의 전투라도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빨리 청나라군이 내려오지 못했을 텐데 조선의 조정도 청나라군이 싸움 다 피하면서 내려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12월 13일경에 청나라 군대가 평안남도의 안주를 지나쳤다는 보고가 조정에 올라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인조는 우선 왕자와 공주들, 비빈들 그리고 왕실 어른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12월 14일에 인조도 이 세자와 조정 대신들과 함께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청나라 병력이 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과거 고려나 조선이 북방의 적과 싸움이 일어나면 언제나 강화도로 피신을 갔던 걸 청나라군이 다 알고 있었기에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부터 차단해버린 겁니다. 아까 3차 고려 거란 전쟁과 병자호란 당시 적군이 사용한 전략은 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방의 교란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 3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거란군이 개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당시 고려의 국왕이었던 현종은 어딘가로 피신 가지 않고 개경에 남아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병대를 보내 거란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청야 작전을 통해 개경까지 내려오느라 지쳐있을 거란군이 현지에서 보급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하지만 병자호란 때 인조는 고려의 현종처럼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이 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인조와 조정은 당황합니다. 영의정 김류의 주장에 따라 강화도 대신 지금의 서울 송파와 잠실을 지나치면 오늘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가기로 하죠. 당시 이조 판서였던 최명길이 강화조약을 핑계로 청나라 진영을 찾아가 시간을 끌기로 하고 그때 인조의 일행인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당시 기록입니다. 어가와 서로 뒤섞이고 부자, 부부, 형제, 노비들은 서로 떨어져서 분주히 달리다가 길가에 넘어지고 자빠지며 곡성이 진동하였다. 12월 14일 인조의 일행은 밤이 되어 남한산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옥 같은 남한산성 수성전이 전개되죠. 영의정 김류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한 건 아무 성이나 제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인조도 여러 방면에서 전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북방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의 매뉴얼로 북방의 외적이 쳐들어오면 한반도 남부지방, 예컨대 충청, 전라, 경상도 병력이 전부 한양으로 북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력이 한양으로 올라오려면 그들이 주둔해야 할 커맨드 센터 같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남한산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외적이 쳐들어오면 충청, 전라, 경상도 병력은 재빠르게 출전 준비를 해서 북상에 다같이 남한산성에 모이는 게 매뉴얼이었죠. 이를 위해 예전부터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을 수리하고 중축하고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의 요새화도 같은 모습의 남한산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지 못한 인조와 조정이 갈만한 곳은 남한산성밖에 없긴 했습니다. 와,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강화하여 겉으로 보았을 때는 견고한 성벽을 갖춘 요새였으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멀쩡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심각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갖추고 있는 물자와 군장비 및 보급품들이 부족했던 거죠. 절대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가자고 처음 제안한 영의정 김류조차 너무 당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화도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서울 서쪽 일대에 이미 청나라군이 당도했으니 남태령과 과천 등 경기도 남부를 통한다면 충분히 강화도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에 인조는 이미 자신은 남한산성까지 오느라 지쳤다며 내일 새벽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15일 새벽 너무 심한 눈보라로 인해 강화도행 작전은 취소되고 말았죠. 훗날 영의정 김류는 만약 이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조가 강화도로 떠났으면 장기전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토록 치욕스러운 패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날 15일 아침 시간을 끌겠다고 청나라군과 강화조약에 대해 논의하러 갔었던 최명길이 남한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명길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왕의 동생과 고위 대신을 인질로 보내라는 청나라 사령관 용골대의 말을 전달합니다. 조정에서는 왕의 동생과 고위 대신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 배우를 쓰기로 합니다. 다음날 12월 16일 왕의 먼 친척이자 정실이었던 능봉군 이칭을 왕의 동생으로 속이고 심집을 대신으로 속여서 청나라군 진영으로 보냅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는 진짜 왕의 동생이고 진짜 대신인지 알 수가 없어서 포로로 잡혀있던 조선인 중 무신 박난영에게 이 둘이 진짜 왕의 동생이고 대신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난영은 자신있게 맞다고 했지만 정작 심집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해버리면서 용골대가 눈치를 챘고 거짓말을 한 박난영을 베어버렸죠. 자신을 속인 조선의 조정에 화가 난 용골대는 능봉군 이친과 심집을 다시 남한산성으로 보내면서 이번엔 왕의 동생이나 대신으로는 안 된다고 세자를 인질로 보내지 않으면 강화조약은 없을 것이라고 수위를 올렸죠. 이맘때쯤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한 조선인 관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상헌이라는 대학적 겸 관료였는데요. 병자호란 발발 시점 예조판서였던 김상헌은 하필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시기에 잠시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에 빠르게 자신도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 인조와 그간 인조의 정권을 주도해왔던 소위 말하는 반정 세력들이 강화조약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인조는 김류, 최명길, 김신국, 홍서봉, 장유 등 측근이었던 반정 세력들에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계책을 말하라 했으나 장유가 생각이 있긴 한데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충 눈치를 파악한 인조는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청나라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냐고 하자 영의정 김류가 조심스레 그렇다고 말했고 인조는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세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거의 모든 대신들이 인조가 그 뜻을 밝히자 세자를 인질로 보내는 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대합니다. 특히나 예조판서 김상헌이 오랑캐들과 화의를 맺으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며 반대했고 심광수는 인조에게 최명길의 목을 베고 병사들에게 보여줘서 결사항쟁의 뜻을 보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반대가 너무 격하게 일어나자 18일 인조는 세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는 뜻을 거두어 드립니다. 인조도 아직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고 지금 성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력이 곧 준비되는 대로 남한산성으로 복상할 텐데 벌써 싸움을 포기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이 바뀌죠. 인조는 백관들에게 화의는 이미 끊어졌으니 싸움만 있을 뿐이다. 싸워서 이기면 상하가 함께 살고 지면 함께 죽을 것이니 오직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하고 위험에 처함으로써 안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과 힘을 합해 떨치고 일어나 적을 상대한다면 깊이 들어온 오랑캐의 고군은 아무리 강해도 쉽게 약화될 것이고 사방의 원벽이 계속하여 올 것이니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들에겐 전쟁이 끝난다면 파격적인 승진과 보너스를 약속하고 남한산성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줄여주고 또 어떤 식으로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면 상을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이러한 인조의 뜻에 사기가 올라간 걸까요? 12월 19일 청나라군 병력 일부가 남한산성의 남문을 공격했는데 조선군이 화포로 대응하여 청나라군을 물리쳤습니다. 작은 규모의 승리였지만 상황이 절대적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대단히 반가운 승전고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12월 20일 청나라 측에선 사신 3명을 보내왔습니다. 청나라 측 사신은 곧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도착할 예정이며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젠 정말 조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없게 될 거라며 협박합니다. 엄청난 공포감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한창 오고 있을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력들에게 동원 가능한 병사들은 최대한 선발하고 징집하여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다른 도에 있는 병력들도 빠르게 군대를 선발해 남한산성으로 집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군부 최고 지위에 있던 도원수 김자점에게도 어떻게든 빨리 남한산성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병자호란의 역사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군부 전체를 총괄하던 도원수 김자점은 황해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청나라군이 한양으로 내려오는 사이 북방의 그 어떤 곳에서도 싸우지 않고 내려오는 바람에 김자점도 청나라군과 대치하여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건데 그럼 김자점도 빨리 황해도에서 나와서 임금 구하러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김자점이
기존에는 김자점이 병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뉘엿뉘엿 세상 천천히 싸우기 싫어서 남한산성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자점도 나가려고 했으나 황해도의 중심 도시였던 황주 부근으로 청나라군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청나라 본대는 남한산성 앞에 진을 쳤지만 후방 부대들은 북방에 잔류하고 있었고 김자점의 행군을 방해하느라 김자점도 빠르게 남한산성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올라올 때 다 같이 조직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별로 따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지리적 특성상 가장 가까운 충청도 병력이 제일 먼저 도착하겠죠. 12월 21일경 충청도 병력이 지금의 서울 양재까지 도착합니다. 양재에서 남한산성까지는 금방입니다. 충청도 원병은 불화살을 쏘아 남한산성 쪽에 자신들이 왔음을 신호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남한산성 내에서는 화의를 맺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쪽과 말도 안 된다, 싸워야 한다는 쪽이 계속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화의를 맺자는 쪽을 주화파, 싸우자는 쪽을 척화파라고 하죠. 보통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3사 관리들은 거의 전원이 척화파들이었습니다. 척화파들은 주화를 주장하는 대신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정도의 수위 높은 언사들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인조의 입장이 답답한 게 인조는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을 고수합니다.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그게 항복처럼 보여지면 절대 안 되는, 청나라군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싫은데 강화는 또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면서 최악인 게 군사와 전쟁은 전문 무관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때로는 인조가 직접 장수들에게 출전을 명하는 등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의전 김률과 한 번은 시기적으로 싸우기에 좋지 않다고 하자 인조는 자기도 알 거 어느 정도 다 안다고 하면서 민폐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명나라 황제를 향해 절을 하는 망골레는 또 안 빼먹습니다. 답답하죠? 12월 23일경에 조선군 일부가 성 밖에서 청나라군과 작은 교전이 이루어졌는데 50명 가까운 적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12월 24일에는 더 대박이었는데요. 군사 400명이 성에서 나가 청나라군과 싸웠는데 어영청의 보고에 의하면 오늘 출전하여 적을 죽인 수가 그들의 말대로 계산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과장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방패 아래에 둔친 적이 얼마 남지 않았고 흐른 피가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했죠. 야, 이러니까 인조도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23일과 24일의 승리는 정말 작은 승리였고 보고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간절한 상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인조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네? 라고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충청도 병력은 거의 다 와 있잖아요. 자, 충청도 병력은 조금 도움이 될까요?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역사돋보기가 추천하는 2025년 8월 신간도서 3.1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던 엘버트 테일러와 메이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어린이 역사 동화극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